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간에 그 에크모 사용에 대한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됐다. 아니면 더 보완이 필요하다. O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관리됐다 하면은 O,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X입니다. 예, 소신껏 그 OX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표명해 주신 O를 들어주신 김영대 동산병원의 김재병 교수님께 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밖에 없나? 저는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으면은,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좀 더 해보고, 보고 난 다음에 또 더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신에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인디케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이 필요한지 의견 주실 교수님 계시나요? 예, 김수진 교수님 먼저. 일단 저는 응급학과라 제가 그 ECPR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되어 있기는 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지금 현행에 있는 인정되고 있는 부분도 해석에 있어서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스탠더 CPR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삭감을 당하거나 아까 우리 정희석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목격된 거랑 이렇게 구조를 보면 왜 삭감을 당했는지 지금 이미 있는 곳에만 봐도 신설되지 않은 곳에 기존에 있는 걸로만 봐도 조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을 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OR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현장에서 좀 혼선이 없을 수도 있고 평가를 하는데 혼선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ECPR 같은 경우에 그 세부 인정 사항에서 보시면 그 위트니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사사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적었을 때 인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위트니스라고 했을 때 아까 노플로 타임이 5분에서 10분가량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목격자나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심정지를 인지 못한 거를 언위트니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트니스죠. 예를 들면 환자가 어레스트가 났을 때 경련을 한다든지 에고날 리스프레이션을 한다든지 움직임이 살짝 있었다든지 이거는 위트니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현장에서 적용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바이스탠더 CPR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생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은 바이스탠더 CPR을 저희가 따지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노플로 타임이 길지 않았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국내 사정은 외국과는 달리 바이스탠더 CPR 레이트가 굉장히 낮고요.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세부 인정사항에 추가로 개정안을 주신 것 중에 이제 적시에 시행되었거나 심정지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심실세동,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교적 조직 관리가 조금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하고 지속적인 심실세동이나 PEA라도 NEROSC가 계속 반복되거나 그리고 생존 반응이 있거나 파퓰러리 리플렉스가 있거나 환자가 움직임이 있거나 에고날 리스피레이션이 있거나 그리고 ETCO2도 최소한 10 이상인 경우, 10보다 낮지 않은 경우면 좀 브로드하게 적용하는 방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면 현장에서 일단은 혼선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적어냈을 때 심평원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요청 관련 전문 의학회에 보니까 심혈관 흉부외과학회랑 심장학회, 심혈관 중재학회, 그리고 결핵호흡기학회는 있는데 응급의학회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관련과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최종안 마련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의견 예 이수환 교수님 말씀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저는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이수환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적응증과 비적응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제 하다 보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보험심사팀 전화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항상 삭감이 된다, 삭감됩니다. 이게 한 번 하루 이틀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삭감되면 뭐 1주, 2주 그러면은 매우 많은 비액이 이제 저희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기준 중에 하나가 결과론적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삭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크모를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호흡기내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호흡부전 환자한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저희가 돌아가실 분 같은 분한테는 저희가 처음부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크모 자체도 많은 인력과 비용과 저희 이제 많은 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한테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사망됐다는 단순한 그 이유만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세부 신설된 것 중에 보면 플라트 프레셔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적응증을 할 때 굳이 이 플래터 프레셔의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폭시아가 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그 또 일부 이제 보면 이제 호흡부전 환자에서 1주 이상 이제 유지할 경우에 비정증이다라고만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젊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식 같은 저희가 치료를 하다가 호전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식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비정증으로 넣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적 금기증이 만약에 기도에 있는 액티브 블리딩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 없이도 꽤 오랜 기간 유지하고 출혈 이후에 저희가 제거하면서 소생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줘야지 저희가 이제 적용할 때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진행된 여기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처음부터 저희가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적용 자체에 이제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우리가 투석만 하시는 분, 투석이랑 폐만 나빠져도 다발성 장기 부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비적응증인지 이제 이게 의료진의 판단에 이제 모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적응증과 비적응증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베노베노나 이제 보통 호흡 부전으로 저희가 그 에크모 연결을 하게 되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호전되다 결국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의료진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장기 부전이 진행된다. 그럼 저희가 에크모 종료를 계속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위험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중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 그 중증을 적용받는 특히 환자군 같은 경우에 이 에크모가 적용이 됐을 때는 비용이 매우 적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이 경우 끝까지 해주세요. 그냥 여기 뭐 최대한 해주세요. 이런 말만 저희한테 반복하기고 저희가 한 2달 정도 제가 설득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진균 감염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의식도 다 없고 이제 에크모 중단을 계속 권고를 했지만 설득이 결국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에크모로 유지가 안 될 때까지 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이런 적절한 중재안이나 이런 어쩔 때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걸 정확히 마련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쓸데없는 비용 같은 게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배장환 교수님. 그 수가는 뭐 따로 얘기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적응증과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에크모에 대해서는 뭐 엘소 가이드란 이렇게 보는데 에크모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변해왔냐를 갖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15년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RB 값을 갖다가 30-40% 정도 낮춥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뚝 떨어졌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떨어지면서 인디케이션을 와이드 스프레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CPT 코드를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돈을 더 주기로 했던 거죠. RB 값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제 지금도 미국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스피탈 빌링의 30%가 삭감이에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빌링의 40-50%는 삭감됩니다. 이니셜 삭감. 그다음에 조정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삭감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통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병원비를 깎든지 의사의 피를 깎는 건 좋은데
디바이스를 통째로 삭감하는 나라는 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은하계를 찾아봐야 돼요. 명왕성 정도 가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00만 원 이상 되는 디바이스를 삭감을 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 다음에 대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시소를 하면서 서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만을 봐라, 깎고 있다. 대만은 한국을 봐라, 깎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징벌적인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인디케이션을 떠나서 인디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구까지 삭감하는 건 정말 징벌적이다. 우리나라처럼 같은 이렇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낮은 거 이거 첫 번째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넣는 거를 의사들은 양가 감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제가 심평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풀프레셔 30 이상이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건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러면 환자 상태가 나쁠 때 29는 어떻게 하실 거고 30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국은 네가티브로 되어 있죠. 미국은 일주일 이상 하이프레셔 벤틸레이션하고 여하한 모드로도 환자가 회복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에크모를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넣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의사들이 가진 마지막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태가 봐가지고 FiO2를 갖다가 89%, 85%를 써가지고 간당간당한 환자는 안 되고 91%는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아예 반대로 가가지고 네거티브 셀렉션을 해야 돼요. 이건 하지 마라. 작은 부위에서 되게 해라. 아니면은 숫자 자체를 갖다가 의사가 결정할 수 있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프레셔 벤틸레이션을 하고 여한 모드로도 환자가 상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있다라는 거를 증거를 댄다면 그리고 점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심평원에서 얘기했었던 체크리스트를 피해가기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첫 번째 나갈 때 데이터가 불분명하게 나가가지고 조정이 시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내면 또 조정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의 불안전성을 생각을 하고 에크모의 불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숫자로 박아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죠. 그럼 의사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89%니까 안 되겠구나. 환자 상태가 나쁜데 이렇게 하고 아예 안 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의견 주실 교수님 계시나요? 예, 박성훈 교수님. 네, 한림대 성심병원 박성호입니다. 저는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집중치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배장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적응증이랑 금기증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가이드라인도 새로 업데이트돼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인공호흡기가 꼭 없어도 하이플로우 네살 캐뉼라로 하더라도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인공호흡기를 되도록 안 하는 추세이고 되도록이면 하이플로우로 유지하다가 인공호흡기를 넣는데 그런 환자들은 인공호흡기 넣자마자 뭐 에크모가 필요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6시간이 아니어도 바로 인공 에크모에 적응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금기증에서는 이수환 교수님은 이제 약간은 제 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7일 이상 높은 압력과 높은 FiO2로 7일 이상 한 경우에는 금기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렐러티브 금기증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예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애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늦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그쪽으로 손을 드셔서 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이제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를 하고 있는 양정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이 보험 에크모 적응증 보험 일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흉부외과에서는 정재영 선생님이 하셨고 심장내과에서는 제가 했었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스토리를 쭉 봤을 때 스토리를 봤을 때 요번 개정안이 가장 획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레벨의 마이너한 변화는 있었지만 통 큰 양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안을 받고 나서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간 의사들이 주장했던 ECPR의 인디케이션에서 이 환자 살릴 수 있는데 젊은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응증에 보시면은 생명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20회알에 적응증이 된다. 이게 되게 모호하지만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사인이 없어도 이 사람은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생명 징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심평원의 변화에 굉장히 저는 큰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바뀐 것 중에 선후 관계가 조금 이게 학문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폐혈증이 확인된 경우라고 기술이 됐는데 이건 학문적으로는 조금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septic shock이 인디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지만 septic shock에서 로카디아가 아픈 shock에서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가 떨어져 있는 것과 더하기 로카디아가 아프시 같이 있는 사람들은 카디아가 아프 서포트하는 이 VA 에크모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대만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를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신부전에서 폐혈증이 있으면 인디케이션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는 것보단 이제 폐혈성 쇼크 환자에서 저심박출량이 도큐멘테이션 돼 있는 사람이 이제 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인디케이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술, 선후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정희석 저 교수님. 정의석인데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동그라미 X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제 동그라미에 가까운 삼각형을 들고 싶었는데 일단은 양정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개선안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게 고시잖아요. 그렇죠? 심평원 고시인데 고시라는 게 보니까 법적인 건 아니고 원래는 내부 문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고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 인디케이션은 다르잖아요. 저는 의학적 인디케이션보다 이 에크모에 대한 고시가 조금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금 더 커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의사들끼리 의학적으로 인디케이션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그 넓이를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석희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저한테 부탁한 내용인데 어, 딜레마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환자가 에크모를 돌리다가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삭감될 수 있다라는 불안에 떨거든요. 또 멀티플한 그 장기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옥시제네이터를 갈게 되면 삭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망성이 없는데 환자가 유지해달라고 유지했을 때 그 다음은 삭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방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금지를 하거나 그런 이 고시 안에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내가 이 하는 나의 필수 의료라는 것 자체를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성을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발언권을 두 번이나 드려야 되나? 조효연 교수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들, 저는 호흡기 내과에서 그 중환자를 하고 있고요. 뭐 호흡기 인디케이션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번에 딱 한 가지가 숫자가 추가된데 그런 거는 굳이 필요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앞에 호흡기 인디케이션 자체가 심평원 기준이 굉장히 저는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이 재량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과도한 인디케이션 잡지 않도록 유도하는 항목으로 돼 있어서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정희석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뇌출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환자들이 다발성 뇌 손상이 오는데 그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심평원에서 그런 거는 저희 사례를 보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환자에게 나빠져서 이제 결국에는 DNR을 받게 되면 그 환자들의 이제 에크모 유지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반발한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연명을 중단한 사람들한테 관리료를 부과하는 거는 조금 심평원 입장에서도 어셉터블 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다만 그런 기준 자체를 이제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임상의 입장에서는 뇌출혈이 있어도 환자를 생존시킬 수 있고 뇌출혈 자체가 이제 연명으로 중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환자의 에크모를 지금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평원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배정환 교수님 짧게 말씀 주실 거예요? 그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을 해봐도 뭐 정희석 교수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거 완벽할 수가 없어요. 뭐든 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해석의 범위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평원에서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특별한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갖다가 삭감한 거를 이제 위원회에서 보여드리시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보면 이게 뭐 이런 거가 나왔을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첨예한 부분, 에크모라든가 이런 거는 학회하고 심평원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한 1년에 4번 정도라도 디스커션을 해가가지고 서로의 바라보는 관점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삭감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복잡한 케이스를 갖다가 논의해서 심평원과 학회에 눈맞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장영수 위원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통삭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심평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징벌적인 통삭감이면서 요새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뉘앙스에 그렇게 되면 실제 의료진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공단에 그런 식의 안내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정기석 원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삭감에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 그걸 다 지불해야 되느냐 인디케이션이 안 되는 거를 그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징벌적 통삭감이 문제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팔로우하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심평원에서는 브레인데스 된 환자를 좀 너무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만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네거티브 셀렉션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받아들여서 좀 더 과감하게 조건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플로우 때 6시간 그것도 의견을 더 자세히 주시면 하도록 하겠고요.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의학윤리학과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때 회의 결과는 적어도 3일은 텀을 둬야 된다. 3일은 보험에서 커버하겠다. 그 안에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복지부에 저희가 노티스한 거는 그 다음에 비급여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비급여 비용을 내면서도 유지할 사람은 하도 좋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거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제 고시가 너무 자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시는 법령은 아니지만 복지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사인해야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를 좀 잘 만들어서 아까 배장환 교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임을 좀 자주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시 밑에 있는 게 심사지침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하는 크라이테리아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평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렉시블한 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되지 고시 안에 너무 자세한 걸 집어넣으면 그게 오히려 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시 가면 나오면 그걸 어게인스트해서 뭘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고시안을 확정할 때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는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충분한 안을 주셔가지고
좋은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